이번 주는 상한가 고르기가 더 어려우셨습니까? 하한가 고르기가 더 어려우셨습니까?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 정권 교체 이후에 상한가 고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상한가 고르기가. 자, 그러면 상한가부터 가보죠. 상한가. 이번 주 상한가. 어렵사리 고른 상한가 누굽니까?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국민의당의 박주선 비대위원장, 국민의당의 수장, 이준석 위원장은요? 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꼽았습니다. 상한가를? 예. 그래요. 저 허성무 소장님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박주선 비대위원장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건 알겠는데 뭐 그것 때문에 고르신 거예요? 그렇죠. 뭐 그것 때문이기도 한데 그동안 박지원 의원에 가려가지고 존재감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비대위원장 맡고 인사청문회 하면서 비로소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그 핵심에는 준여당의 역할을 하겠다. 이 발언 때문에 물론 뭐 이제 자유한국당으로부터는 뭐 사꾸라 이중대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비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나 국민들로부터는 스탠스를 제대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또 좀 받은 거죠. 준여당의 역할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이 말을 이제 박주선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한 건데. 준여당이라는 것은 준의 방침이 찍히는 게 아니고 예. 여당의 방점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다른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협조할 것은 제대로 협조하겠다. 물론 비판도 때로는 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협조에 더 방점이 찍혔다 봅니다. 물론 당내에서는 호남 중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소장파들 사이에 지금 계속 의견이 엇갈리고 예. 또 강경한 소장파들의 목소리 때문에 뭐 인사청문회다 뭐 그다음에 예산 추경이다 이런 거에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지만 결국은 반대하고 안 해줄 듯 하지만 예.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줄 거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존재감, 캐스팅 보드의 역할을 높여가면서 그러면서도 국민들로부터 특히 호남 유권자들로부터의 예. 지지도 받아가는 그런 전략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근데 그 준여당이란 말을 한 다음에 우리 준여당 하겠다란 말 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아니 준여당 선언하셨으면 장관 인사부터 도우세요 이런 말을 하고 나서 국민의당 안에서 굉장히 좀 분란이 있었다면서요. 그렇게 될 수밖에 준여당이란 말 없죠. 괜히 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타겟을 잘못 정한 거죠. 준여당 했으니까 도와라 하고 오히려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타겟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타겟을 소장파들한테 해가지고 아니 당신들 왜 그러느냐 어른들이 다 그렇게 잘 정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타겟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 분란이 생길 수가 있다. 오히려 도우려는 사람을 좀 곤란하게 그렇죠. 명각하면 박주선 대표는 그렇게 되면 내부로부터 비난도 받고 그렇게 되죠. 추미애 대표로부터 비난도 받게 되니까 예. 안팎으로 협공을 당하는 그런 옹색한 위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추 대표님께서 약간의 타겟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허 소장님은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준여당이라는 방향 설정 옳았다고 본다. 상한가. 이준석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박주선 위원장이요. 예. 어제 제가 공교롭게 어떤 행사에 가가지고요. 그 이제 여당 대표 여야 대표들이랑 또 이낙연 총리님 오신 걸 한번 봤는데 예. 박주선 비대위원장님 이낙연 총리 바로 뒤에 딱 붙어 가시더라고요. 오, 그래요. 저는 그게는 뭐 그 협치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는 공감대는 국민의당 내에서 형성된 것 같은데 사실 추미애 대표가 그 협치의 의미를 너무 좁혀버리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내 말대로 하면 소통 아니면 불통 뭐 이런 식으로 규정짓는 형태의 정치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말 들어주면 협치 아니면 협치가 아니다. 뭐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협치를 어렵게 좀 만드는 거거든요. 상황을 꼬이게 하고 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뭐 그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가지고 그럼 협조를 해주지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래 뭐 여당 대표의 역할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야당이 아쉬운 게 많은 상황에서는 조금 이해해주는 뉘앙스를 풍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은 아쉽다. 다만 이제 뭐 사실 국민의당이랑 민주당이 뭐 연대를 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합당까지 가게 된다 하면은 그 과반됩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재인 정부는 동력 삼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그걸 잘 알고 이런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과정 내내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협치 또는 뭐 연정이나 표현을 안 했지만은 국민의당하고 정의당하고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국민의당은 뭐 이중대나 사쿠라가 아니고 과거에 본부 중대였어요. 그렇죠. 동교동계를 중심으로가 본부 중대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계기 때문에 그렇게 헤어지고 뭐 비난하고 이렇게 갈라지곤 하지만 아니 부모 자식이나 형제 간에도 싸웠다가 좋아졌다가 싸웠다가 좋아졌는데 뭐 그런 부분은 제가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그 추 의원님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왠가하면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아무리 국민적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이 높다 하더라도 예. 지금은 협조를 요청하고 답답한 위치에 놓은 거는 대통령하고 여당이기 때문에 자세를 조금 더 낮추고 목마른 사람은 정부 여당이니까. 예, 그렇게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 얘기 해볼게요. 아까 박지원 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하면 안 된다. 지금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할 경우에는 다음 주에 국회 인준받아야 되는 김희수 후보자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 강경화냐 김희수냐 해서 강경화 밀면 김희수 포기이자 동시에 앞으로 남은 30명의 인사청문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데 다 난관일 거다. 동의하세요? 어지간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부적격 의견 또는 어떤 지연이 나오게 됐을 때 그걸 강행하는 인사를 했던 정부가 딱 하나 있었거든요. 어디죠? 박근혜 정부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보통은 인사청문회에서 좀 삐그덕거린다 싶으면은 여야 타협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뭐 물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협상 모드로 들어갔던 게 지금까지 청문회 문화였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그걸 강행해버리면서 인사청문회를 사실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그 행태 또한 과거에 그 민주당 쪽에서 그 전 여당이던 새누리당을 비판하던 단골 소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공수 교대가 된 상황 속에서 예. 비슷한 모양새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뭐 실제 강경화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냐, 김희수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예. 절차적인 면을 너무 무시하고 강행한다라는 비판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당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님 근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타임 스케줄을 잘 짜야 됩니다. 타임 스케줄을 다 잘 짜서 더 설득하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뭐 막판에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만 예. 그게 최후의 수단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이전에 타임 스케줄상 먼저 인준돼야 될 분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예.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 필요하죠. 지금 많은 분들이 아까 그 인터뷰 들으시고 문자 주시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설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 뭐 왜냐하면 이런 이제 문자 국민들이 결국은 심판자잖아요.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그 모든 걸 동의해 주는 건 아닌데 결국은 국회가 발목 잡기만을 하고 있다. 네. 도저히 안 된다. 네. 이건 대통령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정도까지 여론의 압력이 차올라와야 되는데 그 압력이 차올라올 때까지를 청와대가 못 기다리면 예. 청와대가 먼저 조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압력밥솥에 압력이 가득 차서 저절로 그렇죠. 뚜껑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를 상황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물론 뭐 이준석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해법도 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또 그런 해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 예를 들어 야당 입장에서 이 문법을 봤을 때 어떤 게 있냐면요.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좀 의아한 이제 퍼포먼스들이 몇 번 있었던 게 전직 외교부 장관이 갑자기 전부 다 지지 선언을 한다든지 10명이 지지 선언을 이런 모양새들이 보였는데 그분들이 공무원이 대다수고 어지간해서는 자발적으로 모인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요? 뭐 의혹 제기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걸 하면서도 그분들도 하면서도 정권이 어떤 스탠스인가 만약에 뭐 강경화 후보자를 만약에 지명 철회할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섣불리 나서지 않습니다. 그분들 개인의 명예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권의 모 관계자가 그냥 강한 시그널을 줬다. 우리는 강경화로 끝까지 간다. 이런 정도의 정보는 공유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그걸 기획했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정보는 공유된 상황에서 확신을 갖고 움직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야당에 던지는 메시지라는 것은 야당이 뭐라 하든 우리는 강경화 밀어붙이겠다. 야당을 더 자극한 거라고 보세요. 약간은 뭐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우리 따라오면 된다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가 풍긴 게 좀 있다. 이게 야당에서 받아들이는 문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좀 기획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너무 이 경직된 모습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좀 개선되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걸 통해서 한 번에 더 개선시켜서 아까 말한 야당에 대한 압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가 정부에서 좀 잘못된 시그널 하나 던진 게 아닌가. 국민 설득 작업을 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야당은 더 화나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런 어떤 정치 공학이나 이런 걸 보고 싶지 않으시겠지만은 또 반대로 또 뭐 이쪽 당이고 저쪽 당이고 다 여당 해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그렇죠. 그럼 대충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문법으로 이게 동작하는지 감을 잡습니다 보면은.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오늘 뭐 주제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 잠깐 했고요.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인사청문회도 안 했잖아요. 벌써 상한가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협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약간 고민해보다가 그 우리말 들어주면 협치 아니면 협치 아니다 이런 게 모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를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송영무 후보자가
그 중앙일보였던가요? 뭐 일간지랑 인터뷰하면서 이 사드 배치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입장은 좀 다소 뭐 철회 또는 철수를 좀 약간 염두에 둔 형태로 움직였다고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송영무 국방장 후보자가 한 얘기 뭐냐면 우리가 돈 주고 사서 배치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러니까 송영무 후보자는 사드 배치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인물인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방식이 지금은 미군의 어쨌든 공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면은 예. 사드를 우리 돈을 사서 만약에 운용하게 되면은 예. 미사일 방어에 대한 어떤 기능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이게 어떤 미국의 의도대로 다른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하나의 대안으로 물론 이거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이런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제 송영무 국방장 후보가 얘기했는데 예.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유승민 후보가 2년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드는 해법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드를 실제로 사서 운용하게 되면은 예. 이 부분이 좀 우려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물론 구체적인 디테일로 가면은 미국이 팔겠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결국 접근법 자체에 대해 가지고 좀 다양성을 열어준다라는 거는 예. 그러면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른정당의 당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찬성이군요. 이 당론을 들고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 자세로 갈 수 있는 거죠. 협치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느낌이냐면 다소간의 입장 전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또는 뭐 좀 유연성을 갖추는 형태로 돼서 원래 좌파 지지층을 좀 깎아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이런 공간을 열어주면은 바른정당 입장에서 협상의 장으로 들어와야지 이게 밖에서 비판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그런 되는 거거든요. 의미에서 잘 뽑은 후보자다. 저는 그래서 이게 송영문 장관 후보자 개인의 소신인지 아니면 이런 인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걸 보고 하신 건지 고려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모르겠지만. 딱 이걸 보면서 저도 바른정당 소속으로서 예. 아 그래 저 정도로 유연한 자세를 갖춘 어떤 안보에 대한 토론회장이 만들어지면은 이거 협치에 한 발 담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셨어요. 게 있더라고요. 허 소장님. 예,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어쨌든 뭐 그런 걸 고려해서 국방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맞겠죠. 그리고 이제 사드와 관련해서는 다른 정당 보면서 한 건 아닙니다. 이제 사드와 관련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저도 그런 의견이 여러 의견 중에 해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다는 절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예. 아이고 정말 이건 힘든 사드는 정말 힘든 사드는 정말 예, 힘들어요. 예. 정말 힘든 문제예요. 어쨌든 바른정당을 생각해서 후보자를 낙점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른정당에게도 같이 얘기해보자. 협치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좋은 결과였다. 그렇죠. 좋은 후보자였다. 근데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 내정자는 어쨌든 뭐 폭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제 인터뷰에서 북계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이 전통적 오랜만에 들어요, 전통적 북계. 지지자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용어를 썼는데 예. 또 사실은 이제 청문회 통과를 고려해 본다면은 예. 또 보수적인 분들에게 신뢰를 주는 또 표현이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좋아할 수도 있는 그렇죠. 표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전략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한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주셨어요. 하한가로 갑니다. 하한가.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예, 저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님을 오늘 하한가로 뽑았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이준석 위원장은 하한가 누구 주시겠어요? 저는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제 친박 하는 분들 두 분. 예. 한 분은 정우택 원내대표, 한 분은 친박. 완전 다른 얘기인 게 정우택 대표는 친박 예. 아닙니다. 그렇긴 해요. 제가 누구부터 물어볼까요? 허 소장님. 예, 지금 뭐 어쨌든 그 대통령이 협치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밥도 먹고 청와대에 초청도 하고 이래 했는데 예. 그 한 번 갔다 오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총리 인준에서부터 다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계신데 예. 지금 그래서 이제 협치의 길이냐 대결의 길이냐에서 셀프 왕따의 길을 지금 택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협치도 아니고 대결도 아니고 셀프 왕따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궁극적으로는 대결인데 셀프 왕따의 길을 좀 선택했다. 방향 잘못 잡았다? 발음 잘못 잡은 거죠. 이게 꼭 협치는 아니라도 정권 예. 초기에는 좀 도와주는 척, 예. 협조하는 척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또는 국회나 야당의 역할이 뭐 이렇게 잘하는구나 하는 기본을 만든 다음에 예. 결정적인 여러 가지 이제 약점들이 나올 때 완전한 그 대결의 길을 가면서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데 예. 전혀 설득력 없는 방식으로의 대결 그러니까 왕따의 길만 스스로 택해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당의 발전이라든지 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간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게 내년 선거에 대한
도움이 사실 별로 안 될 거라고 저는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리얼미터 매주 조사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소폭이지만 강경한 자세를 취한 다음부터 조금씩 오르긴 했거든요. 조금씩. 예, 그런 게 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지금 당장 지방선거를 한다면은 예. 사실은 그 누구죠? 홍준표 후보가 받았던 정도의 지지율은 예. 결국은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지지율까지는 뭐 여론조사 안 잡힌다 하더라도 예. 선거를 하면 나오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지금 미세한 변화는 강경한 투쟁을 해서 나왔다고 이렇게 보기는 그것 어렵습니다. 때문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소폭 상승은. 사실은 이제 뭐 대선에서 패한 후에 살살 정신을 차려가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 그 예전에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 출범했을 때도 보면은 야당이 뭘 해도 지지율이 안 오르는 상태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리고 뭐 아무리 대여 강경 투쟁을 많이 한다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국민들이 지지를 안 보내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빠져 있는 지금 딜레마 슬럼프가 아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근데 친박한테 하한가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어려운 상황, 당 전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좀 애매해진 게요. 이게 친박은 우두머리가 누군지도 약간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과거에 이제 그 지주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했지만은 지금 뭐 정치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유산을 물러받아서 누가 할 것이냐 이걸 두고 이제 경쟁이 펼쳐져야 되는데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홍문종, 원유철 이런 분들, 김진태 의원 뭐 이런 분들? 그분들은 한 번도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면에서 네. 어떤 걸 계승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준 적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탄핵 국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 재판 과정 이런 데서 또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유산을 상속받기 위한 어떤 움직임을 보인 것도 아닙니다. 지지자들에게.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차라리 오히려 그걸 과감하게 해보려고 예. 큰 꿈을 안고 뛰쳐나갔던 그 조원진. 곰돌이 후보. 예, 예. 곰돌이 후보님. 우리 조원진 후보가 차라리 그런 면에서 의지는 보였다라고 할 수 아하. 있겠지만은, 예, 가지고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상속자가 없는 상태로 지금 이제 친박은 이번 전당대회에 돌입해야 되는데, 예. 뭐 전당대회에서 지금 전략도 없는 것 같고, 후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 것 같고, 언뜻 보면은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그 배를 탄 원유철 대표가 친박 후보인가, 뭐 홍문종 후보가 친박 후보인가, 다들 이제 그 후보조차도 단일화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부에서도? 교통 정리할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교통 정리할 사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 친박이 소멸할 가능성이 이제 보인다. 친박이 소멸까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가장 강력한 게 아니요, 뭐예요? 충분히 가능한 게요.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가 사실 좀 낮은 지지율로 마감한 뒤에 예. 그 다음에 전당대회 할 때 보면은 예. 친노를 한동안 소멸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이후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지. 그때 그 전까지는 뭐 손학규 대표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해족이라고 당의 했었죠. 사실상의 얼굴로 이제 활동하게 되고 그 동안은 좀 휴직을 가졌는데 그렇죠. 친박은 또 이제 비슷한 패스를 상황으로 한동안 겪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 오늘 상한가와 하한가, 상한가 보도에는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송영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하한가 보도에는 자유한국당 정호택 원내대표 친박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뉴스타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상한가 고르기가 더 어려우셨습니까? 하한가 고르기가 더 어려우셨습니까?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 정권 교체 이후에 상한가 고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상한가 고르기가. 자, 그러면 상한가부터 가보죠. 상한가. 이번 주 상한가. 어렵사리 고른 상한가 누굽니까?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국민의당의 박주선 비대위원장, 국민의당의 수장, 이준석 위원장은요? 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꼽았습니다. 상한가를. 예. 그래요. 저 허성호 소장님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박주선 비대위원장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건 알겠는데 뭐 그것 때문에 고르신 거예요? 그렇죠. 뭐 그것 때문이기도 한데 그동안 박지원 의원에 가려가지고 존재감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비대위원장 맡고 인사청문회 하면서 비로소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그 핵심에는 준여당의 역할을 하겠다. 이 발언 때문에 물론 뭐 이제 자유한국당으로부터는 뭐 사꾸라 이중대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비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나 국민들로부터는 스탠스를 제대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또 좀 받아. 과거에
본부 중대였어요. 그렇죠. 동교단계를 중심으로가 본부 중대였기 때문에 예. 정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계기 때문에 그렇게 헤어지고 뭐 비난하고 이렇게 갈라지곤 하지만 예. 아니 부모 자식이나 형제 간에도 싸웠다가 좋아졌다가 싸웠다가 좋아졌는데 뭐 그런 부분은 제가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그 추 의원님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왠가하면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아무리 국민적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이 높다 하더라도 예. 지금은 협조를 요청하고 답답한 위치에 놓은 거는 대통령하고 여당이기 때문에 자세를 조금 더 낮추고 목마른 사람은 정부 여당이니까. 그렇게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 얘기 해볼게요. 아까 박지원 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하면 안 된다. 지금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할 경우에는 다음 주에 국회 인준받아야 되는 김희수 후보자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 강경화냐 김희수냐 해서 강경화 밀면 김희수 포기이자 동시에 앞으로 남은 30명의 인사청문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데 다 난관일 거다. 동의하세요? 어지간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부적격 의견 또는 어떤 지연의 사실 추미애 대표가 그러니까 협치의 의미를 너무 좁혀버리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내 말대로 하면 소통 아니면 불통 뭐 이런 식으로 규정 짓는 형태의 정치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말 들어주면 협치 아니면 협치가 아니다. 뭐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협치 어렵게 좀 만드는 거거든요. 상황을 꼬이게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뭐 그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가지고 그럼 협조를 해주지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래 뭐 여당 대표의 역할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야당이 아쉬운 게 많은 상황에서는 조금 이해해주는 뉘앙스를 풍기는 건 괜찮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은 아쉽다. 다만 이제 뭐 사실 국민의당이랑 민주당이 뭐 연대를 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합당까지 가게 된다 하면은 그거 과반됩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재인 정부는 동력 삼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그걸 잘 알고 이런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과정 내내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협치 또는 뭐 연정이나 표현을 안 했지만은 국민의당하고 정의당하고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그랬었죠.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국민의당은 뭐 이중대나 사쿠라가 아니고 그런 거죠. 준 여당의 역할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이 말을 이제 박주선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한 건데. 준 여당이라는 것은 준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고 예. 여당의 방점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다른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협조할 것은 제대로 협조하겠다. 물론 비판도 때로는 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협조에 더 방점이 찍혔다 봅니다. 물론 당내에서는 호남 중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소장파들 사이에 지금 계속 의견이 엇갈리고 예. 또 강경한 소장파들의 목소리 때문에 뭐 인사청문회다 뭐 그다음에 예산 추경이다 이런 거에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지만 결국은 반대하고 안 해줄 듯 안 해줄 듯 하지만 예.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줄 거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존재감, 캐스팅 보드의 역할을 높여가면서 그러면서도 국민들로부터 특히 호남 유권자들로부터의 예. 지지도 받아가는 그런 전략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근데 그 준 여당이란 말을 한 다음에 우리 준 여당 하겠다란 말 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준 여당 선언하셨으면 장관 인사부터 도우세요 이런 말을 하고 나서 국민의당 안에서 굉장히 좀 분란이 있었다면서요. 그렇게 준 될 수밖에 여당이란 말 없죠. 괜히 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타겟을 잘못 정한 거죠. 준 여당 했으니까 도와라 하고 오히려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타겟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타겟을 소장파들한테 해가지고 아니 당신들 왜 그러느냐 어른들이 다 그렇게 잘 정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타겟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 분란이 생길 수가 있다. 오히려 도우려는 사람을 좀 곤란하게 그렇죠. 만들게 된 거고요. 명각하면 박주선 대표는 그렇게 되면 내부로부터 비난도 받고 그렇게 되죠. 추미애 대표로부터 비난도 받게 되니까 예. 안팎으로 협공을 당하는 그런 옹색한 위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추 대표님께서 약간의 타겟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허 소장님은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준 여당이라는 방향 설정 옳았다고 본다. 상한가. 이준석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박주선 위원장이요? 예. 어제 제가 공교롭게 어떤 행사에 가가지고요. 그 이제 여당 대표 여야 대표들이랑 또 이낙연 총리님 오신 걸 한번 봤는데 예. 박주선 비대위원장님 이낙연 총리 바로 뒤에 딱 붙어 가시더라고요. 오, 그래요. 저는 그게는 뭐 그 협치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는 공감대는 국민의당 내에서 형성된 것 같은데